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 마치 쳇바퀴 돌듯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삶이 지루해지면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때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이 책의 저자 마이클 노턴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교수이자 행동경제학 연구 권위자이신데요.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상기시켜줍니다. 삶은 특별한 한순간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책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정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삶의 깊은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왜 리추얼인가? 라파엘 나달은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오랜 세월 클레이 코트의 제왕으로 군림해온 37세의 스페인 선수로 이 글을 쓰는 현재 오픈 시대 이후 단일 종류 코트 최다 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주장하는 팬들도 많다. 나달은 또 다른 특징으로도 유명하다.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그의 독특한 리추얼 시그니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것은 엉덩이에 낀 바지를 빼는 동작이다. GQ 잡지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속옷 정리자로 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동작은 한 단계에 불과하다. 상의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얼굴을 닦는 등 여러 행위가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어느 치열했던 한 경기에서 나달은 그 행동 패턴을 146번 반복했다. 그뿐 아니라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항상 하는 일이 있다. 반드시 에너지 젤을 먹는데 먼저 용기의 윗부분을 뜯고 반으로 접은 후 정확히 4번 눌러 짜낸다. 경기를 위해 에너지 젤을 먹는다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임의적인 동작처럼 보인다. 왜 꼭 4번 짜야 할까? 3번이나 5번이 아니고 머리를 넘긴 다음에 상의를 잡아당기면 안 될까? 왜 매번 엉덩이에 낀 바지를 빼야 할까? 나달은 그런 동작들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있으면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나달의 기이한 행동이 미신인지 강박 행동인지 혹은 둘 다인지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달의 이런 행동을 설명하려면 75년 전 자극, 반응, 보상의 습관 형성 이론을 주창한 미국 심리학자 B.F. 스키너의 실험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키너는 실험 상자 안에 레버와 스위치를 설치해 놓고 쥐나 비둘기가 쪼거나 당기면 먹이가 나오게 만들었다. 후에 스키너 상자로 불리게 된 이 장치는 동물들이 특정 목표에 한 단계씩 다가가는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어 그 행동을 조건화하는 역할을 했다. 스키너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어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사용해 레버를 누르고 끈을 당기도록 가르쳤다. 훈련을 거듭한 끝에 비둘기가 원을 그리며 돌게 했고 나중에는 탁구 게임을 하는 등 놀라운 재주까지 습득하게 했다. 스키너는 강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습 이론을 주창하고 이를 조작적 조건화라고 불렀다.
어떤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그 행위를 덜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강화가 일어나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둘기가 레버를 쫄 때 먹이가 쏟아져 나오면 그 행동이 강화되어 계속 레버를 쪼는 식이다. 그러던 1948년, 스키너는 실험 방식을 바꿨다. 영양 상태가 좋은 비둘기들을 정상 체중의 75%로 감량시켜 일정한 배고픔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각 비둘기를 먹이 배출기가 달린 스키너 상자에 매일 몇 분 동안 넣어두었다. 먹이 배출기에서는 비둘기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무작위적인 시간 간격으로 먹이가 나왔다. 이제 비둘기가 레버를 쪼는 등의 행위를 해도 아무 보상이 없었다. 이런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비둘기는 결국 포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나오면 먹을 것 같지만 아니었다. 스키너는 비둘기들이 먹이를 얻어내려고 고하는 독특한 기술 몇 가지를 소개했다. 한 비둘기는 그 다음 먹이가 나오기 전에 우리 안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세 바퀴씩 도는 족관화가 이루어졌다. 또 한 비둘기는 머리를 우리의 위쪽 모서리에 자꾸 들이밀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비둘기는 마치 머리를 보이지 않는 가상의 막대 밑에 넣었다가 획 들어올리는 듯한 동작을 고안해냈다. 두 마리는 머리와 몸을 진자처럼 흔드는 움직임을 보였다. 머리를 앞으로 쭉 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휙 저었다가 천천히 되돌리는 식이었다. 비둘기들의 움직임이 먹이 제공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먹이 배출기는 무작위적으로 작동할 뿐이었다. 그러나 가끔씩 우연히 비둘기의 움직임과 먹이 보상 시점이 일치할 때가 있었다. 이를테면 비둘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 바퀴째 돌았을 때 먹이가 나오는 시기다. 그렇게 되면 긍정적 강화를 받은 그 비둘기는 그렇게 하면 먹이가 또 나올 것이라 짐작하고 그 행위를 반복한다. 이 상황을 두고 스키너는 이렇게 말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행동과 먹이의 등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나는 스키너가 리추얼의 근원이 무엇이며 리추얼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본다.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환경에 갇힌 비둘기들은 즉흥적인 방편을 찾아냈다. 임의적인 행동을 반복하며 마치 그렇게 하면 먹이가 나오기라도 하듯 거기에 의지했다. 나름의 리추얼 시그니처를 만들어낸 것이다. 리추얼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불안, 스트레스, 통제불능 상태를 다스리기 위해 리추얼적 행동에 의지하는 것은 물론 비둘기뿐만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리추얼을 비롯한 주술적 사고가 불확실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20세기 리추얼 연구의 대가인 인류학자 브로니스와프 말리노프스키는 대표작 마법, 과학, 종교와 그 밖의 에세이에서 거친 바다의 어부들이 잔잔한 석호의 어부들보다 리추얼을 많이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파푸아 뉴기니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어부들은 손수 만든 카누를 타고 밀림 만에 험난한 바다로 나서기 전에 조개 껍데기와 구슬을 주고받는 정교한 의식, 쿨라를 수행했다. 쿨라는 섬과 섬으로 오가는 항해의 불확실성을 다스리기 위해 생겨난 여러 리추얼 중 하나였다.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리추얼의 관계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기록된 바 있다. 한 예로 가뭄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역의 사회에는 비를 부르는 리추얼이 발달하기 마련이다. 미국 남서부의 어느 원주민 부족은 염소털과 터키옷 같은 상징적 폐물을 착용하고 비를 부르는 춤을 추는 기우제 풍습이 있었다. 태국에는 고양이 행진이라는 전통 행사가 있었는데
회색 또는 검은색의 암컷 고양이 한 마리를 바구니에 담고 마을 곳곳을 행진하면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고양이에게 물을 뿌렸다. 야구에서는 대부분의 리추얼이 타격 관련인데 세계적 수준의 타자라 해도 성공률이 고작 30% 정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비의 성공률은 약 98%이고 수비와 관련된 리추얼은 매우 드물다. 스포츠 팬들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낮을수록 좋아하는 모자나 특별한 양말 같은 행운의 아이템을 더 챙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 또는 자신의 편이 홈런을 치거나 물고기를 잡으리라는 확신이 있거나 곧 비가 오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리추얼에 의지할 가능성은 낮다. 배고픈 비둘기들의 리추얼 시그니처가 생겨난 것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먹이를 더 얻을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였다. 비둘기들의 임의적인 반복 행동에 다시 주목해보자. 우리 안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우리 위쪽 모서리에 머리 들이밀기. 몸을 진자처럼 흔들기 등이었다. 사람이 그처럼 완전히 자의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 이어온 유산 리추얼도 그와 비슷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이마에 대고 가슴에 대고 왼쪽 어깨로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옮기는 동작을 생각해보자. 왜 그런 동작을 할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사람의 눈에 그 동작은 스키너의 비둘기들이 보인 움직임처럼 임의적인 동작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기계적인 동작은 성호를 긋는다는 신성한 의미가 있다. 리추얼 관점. 무의미한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하버드 대학교의 댄 웨그너는 20세기 후반의 가장 독창적인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웨그너가 큰 관심을 가졌던 주제는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위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행위 사이의 관계였다. 그 모든 행위는 그 기계적 요소, 즉 실제 동작으로도 분별할 수 있고 거기에 깔린 더 높은 차원의 의도로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웨그너의 생각이었다. 특정 기독교 종파의 신자들은 성호 긋기를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몸에 네 지점을 두드려 성호를 긋는다. 웨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높은 차원의 의미로 행위를 분별하고자 한다.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누가 물으면 성호를 긋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몸을 4번 두드리고 있다라는 대답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 심리의 이 묘한 특성에 주목하면 왜 그리 많은 리추얼이 겉보기에 임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줄 단서가 나온다. 이를테면 에거사 크리스티는 왜 욕조에 앉아 사과를 먹었을까? 태국 마을 주민들은 왜 회색이나 검은색의 암컷 고양이를 바구니에 넣었을까? 수많은 리추얼의 근간을 이루는 기계적 행위가 기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목적 없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어딘가로 걷기 위해서고 손을 흔드는 것은 인사하기 위해서다. 추위를 막기 위해 창을 닫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겉보기에 아무 목적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도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빙빙 돌고 있으면 열쇠나 돈을 떨어뜨려서 찾고 있으리라고 추측한다. 어떤 사람이 허공을 향해 크게 몸짓하며 말하고 있다면 무선 이어폰을 끼고 통화 중이라고 생각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장난감 통을 괜히 깃털로 툭툭 두드린 다음에 뚜껑을 열고 장난감을 꺼내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깃털로 두드리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고 추측한다. 아이들은 자기가 장난감을 꺼낼 차례가 되자 똑같이 깃털로 통을 두드렸다.
사회과학자 로한 카피타니와 마크 닐스는 이를 리추얼 관점이라고 불렀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행동일수록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단 이유를 찾아보고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복잡한 의미가 있다고 추측하기 쉽다. 임의적인 행위에서 심오한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와 같이 인과적 불투명성을 보이는 행위, 즉 목적도 알 수 없고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우리는 특별하게 받아들인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당신에게 애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애나가 집에 정전이 되어 깜깜한 부엌을 뒤지며 양초를 찾고 있다고 하자. 그런 상황에서는 애나의 행동이 완벽히 이해된다. 전등이 들어오지 않으니 빛을 밝힐 다른 수단을 찾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엌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도 애나가 양초와 성냥을 찾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는 빛을 밝혀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는 애나가 양초를 의례적 목적에 쓰려 한다고 직관적으로 결론짓는다. 이를테면 생일 케이크에 꽂거나 기념 행사나 추모 행사에 쓰려는 의도일 것이다. 아무리 순수하게 기능적인 활동이라 해도 이를테면 경기 전 스트레칭 같은 것도 리추얼화 될 수 있다. 일상적 행위를 특정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해지면 그것이 곧 리추얼이다. 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꼭 정확한 시간에 하거나 꼭 정확한 순서로 해야 하는 식이다. 혹은 미국의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법보기에 항상 레이스 옷깃을 착용했던 것처럼 특정한 의상을 착용해야 하거나 내가 어릴 적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 때 그랬던 것처럼 특정한 자리에 앉아야 하거나 찰스 디킨스가 취침할 때 그랬던 것처럼 특정한 방향을 향해야 하는 등이다. 이 모든 예의 공통점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세세한 요소, 즉 외부 세계에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그저 기능적이었던 평범한 활동이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활동이 되면서 평범함을 초월한 비범함이 느껴지기에 이른다. 리추얼이 존재하는 것은 기계적인 행위를 의미심장한 행위로 변모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 덕분이다. 우리는 평범한 사물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에 손, 촛불, 베일, 사과, 고양이, 바구니 등 무엇이든 손에 닿는 것을 감정 표현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타격 관련 리추얼이나 기우제에 아무리 정성과 기대를 쏟아붓는다 해도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리추얼에 희망을 걸며 주술적 사고에 빠지는 성향을 스키너는 비둘기들에게서 관찰했다. 비둘기나 사람이나 어떤 리추얼이든 버리는 것은 자유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거나 알맞은 색의 고양이를 고른다고 해서 먹이가 생기거나 비가 내릴 일은 없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런 행동을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갈까? 마법처럼 타석에서 역전 홈런을 치거나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늘 그렇게 복잡하고 수고로운 일을 하는 걸까? 스키너는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 적어도 가끔은 리추얼을 수행한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 행동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가끔은 먹이가 배출기에서 떨어지고 가끔은 카누가 폭풍우 속에서 무사히 귀환하며 가끔은 열성 팬들이 행운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관전하러 가서 대승을 맛본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도 리추얼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생겨나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뭄은 다른 각종 결핍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두려움, 분노, 좌절, 탐욕 등이 대표적이다. 이 상황에서 기우제가 비를 내리게 하지는 못해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똑같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기우제의 역할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다. 함께 손발을 맞춰 구조화되고 양식화된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공통된 과거와 공통된 희망을 환기하며 하나로 이어진다. 리추얼이 비록 외부 세계에 항상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 세계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리추얼 효과의 바로 그 측면을 이제부터 살펴보려 한다. 리추얼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수행,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공연 시작 5분 전, 당신은 무대 뒤에 어둑한 공간에 서 있다. 곧 커튼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출 것이다. 객석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넘실거리며 들려온다. 공연장은 만석이다. 이제 저 파도는 당신을 솟구쳐 올릴 수도, 무섭게 덮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오늘 저녁 이곳에 당신을, 오직 당신만을 보러 왔다. 무대 중앙에는 완벽하게 광을 낸 그랜드 피아노가 홀로 놓여 있다. 4분 후 당신은 무대로 걸어 나갈 것이고 청중들은 환호를 터뜨릴 것이다. 그리고 고요한 정적이 깔릴 것이다. 당신은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릴 것이다. 청중들은 인간 능력의 극한을 시험하는 세 곡의 소나타를 당신의 연주로 들으려고 모였고 당신이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래야만 하는 곡들이니까. 3분 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른다. 당신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연습했다. 하지만 주로 혼자서 당신만의 공간에서 자기 스타일로 연습했다. 불안감이 엄습한다. 내가 연습을 충분히 했을까? 2분 전 객석의 불이 꺼진다. 청중들이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1분 후면 커튼이 열리고 수많은 얼굴의 광활한 바다를 마주해야 한다. 60초 안에 쿵쾅거리는 가슴을 잠재우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공포를 삼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스비아토슬라프 리흐테르에게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바닷가재를 생각하는 것. 리흐테르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분홍색 플라스틱 바닷가재를 공단으로 안감을 댄 상자에 넣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가지고 다녔다. 연주할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가까운 거리에 두었다. 에롤 모리스는 리흐테르의 생애를 조명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바닷가재를 무대에 가지고 올라가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테니까. 어쨌든 그에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바닷가재 없이는 연주할 수 없다는 것. 리흐테르는 엄청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분홍색 플라스틱 바닷가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느꼈다. 공연을 할 때면 절대 자신의 리추얼을 어기지 않았다. 바닷가재는 그에게 잘 조율된 피아노 못지않게 중요했다. 그 이상의 무엇을 얻기 위한 리추얼. 중요한 활동을 앞두고 벌이는 수행 리추얼은 리추얼적 행동 중에서도 가장 다채롭고 이목을 끄는 예로 꼽힌다. 기량의 절정에 이른 많은 스타가 수행 리추얼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니스 챔피언 세리나 윌리엄스는 첫 서브 전에 공을 바닥에 5번 튕기고 두 번째 서브 전에는 2번 튕긴다.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항상 오른발로만 필드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야구 선수 노마 가르시아 파라의 리추얼도 유명하다.
일단 타석에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다. 장갑을 조이고 왼팔의 손목 밴드를 조정하고 다시 장갑을 조인다. 다음으로 양쪽 장갑을 만지고 손목 밴드, 오른쪽 허벅지, 등, 왼쪽 어깨, 헬멧, 벨트, 다시 헬멧을 차례로 터치한다. 그리고 다시 타석에 들어가 발끝으로 땅을 톡톡 두드린다. 놀랍게도 노마의 리추얼은 유별난 경우가 아니다. 한 연구에서는 야구 경기 중 타석에서 타자들이 보이는 동작을 신체나 옷 만지기, 장갑 조이기, 배트로 홈플레이트 두드리기 등 3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그 횟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 선수가 타석에서 보이는 동작이 평균적으로 무려 83회, 최소 51회에서 최대 109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들은 자기가 이런저런 동작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동작 횟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영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평소에 몰랐던 행동을 많이 발견하고 놀랐다.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멈추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리듬을 타기 위해 그런 행동에 얼마나 의지하는지 더 확실히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밖의 분야에도 다채롭고 창의적이며 기이한 리추얼이 넘쳐난다. 발레리나 수전 패럴은 작은 장난감 쥐를 레오타드 안쪽에 핀으로 고정하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성호를 긋고 자기 몸을 2번 꼬집었다. 그러고 나서 워낙 훌륭한 공연을 했기에 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상했다. 에세이 상실로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작가 조앤 디디오는 글이 막힐 때마다 작업 중인 원고를 비닐봉투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 컴퓨터 과학 선구자이자 미 해군 준장으로 전역한 그레이스 호퍼는 혁신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교한 논리로 개발했다. 그런데 마침내 코드 테스트를 할 때가 되면 호퍼와 팀원들은 예배용 깔개를 깔고 동쪽을 바라보며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미신적 의식으로 시작했던 것이 결국 필수적인 작업 의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순수 수학의 엄밀함과 극명히 대조되는 주술적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미 자기 분야에서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왜들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 에롤 모리스는 리흐테르를 조명한 글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의미한다. 피아노 연주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 실력은 기본이고 실력을 적시적소해서 제대로 발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리추얼은 어디에나 있다. 중요한 활동을 앞두고 벌이는 수행 리추얼의 목적이 바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이상의 무엇을 갖춤으로써 불안감을 이겨내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상급 기량의 보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리추얼이 알려진 이유는 그들이 유명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회의를 주관하거나 취업 면접을 치르거나 시의회에서 주장을 펼치거나 그 밖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일을 해야 할 때와 같이 일상의 수많은 영역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하기 위해 수행 리추얼에 의지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똑똑한 하버드 학생들에게 시험이나 경기, 그 밖의 스트레스 상황을 앞두고 수행하는 리추얼이 있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대답을 주저하지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고백하면 저는 항상 같은 치약을 쓰고 같은 차를 마셔요. 꼭 연필 3자루를 챙기고요. 등의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리추얼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모든 리추얼이 서로 다르다. 꼭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만 리추얼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일상적인 계기에서 비롯되는 리추얼도 많다. 사람에 따라서는 칵테일 파티에서,
열차 안에서, 병원에서 가벼운 잡담을 나누는 일이 카네기 홀에서 독주를 하는 것만큼이나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또 동료 몇 명을 앞에 두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생각만으로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사람도 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도록 요청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리추얼적 행동이 발생하는 모습을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해 관찰했다. 사람들은 심박수가 올라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손을 특정한 반복적 패턴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다양한 리추얼을 탐구하다 보니 나도 오래전부터 수행 리추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리추얼에 회의적이던 내가 리추얼을 믿게 된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했다. 강의 전에 내가 하는 리추얼은 이렇다. 수업 시작 30분 전부터 연구실에서 서성거리며 강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강의 계획을 적은 노란색 종이를 꺼내 25년 전 아버지가 주신 검정색 가죽 바인더에 넣는다. 그 바인더를 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맡았던 모든 수업에 꼭 들고 다녔다. 전 세계의 비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개성적인 수행 리추얼을 철저히 신봉한다. 자신의 리추얼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그 행위가 왜 효과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알면서도 리추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의 말이 맞는 걸까? 톱스타건 평범한 일반인이건 그런 괴상하고 다양한 행동이 실전에서 정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방해가 되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냉정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리추얼이 경기 당일에는 물론 일상 속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쓰는 다른 전략이 미흡하거나 역효과를 내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반쯤 겁에 질려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진정하라고 말해본 적 있는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가 그 여파를 겪어본 적 있는가? 결과가 어땠는가? 진정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을지 모른다.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격언과 문구는 주변에 흔하다. 아마 가장 유명한 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슬로건 진정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일 것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독일군의 폭격이 시작되자 이미 겁에 질린 시민들이 그 슬로건을 위선적이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기리라고 생각했는지 이내 포스터 250만 장을 폐기했다. 영국이 그 표어를 포기한 결정이 옳았음은 최근의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다. 앞서 소개한 심리학자 댄 웨그너는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에 관한 연구도 진행했다. 웨그너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언뜻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흰곰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머릿속에는 흰곰만 떠오르기 마련이다. 대중 없이 떠오르는 흰곰 생각조차 억누를 수 없다면 과연 수행 불안을 억누를 수 있을까? 불안은 하나의 상태이면서 동시에 성향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수행할 생각에 불안해질 수도 있고 원래부터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진정하라라는 충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진정하라고 다독이는 행위는 단순히 생각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각성 상태를 억제하려는 시도다. 각성은 에너지와 긴장이 고조된 심리적 상태와 더불어 변연계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수반하는 생리적 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뒤섞인 각성 상태에서 진정하자라고 스스로 다독여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동료 교수 앨리슨 우드 브룩스의 연구에 따르면 그렇게 스스로를 진정하라고 다독이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수행에 대한 불안감은 그대로인데다 이제는 진정하려는 시도마저 실패했다는 불안감이 더해지고 그런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까지 생겨난다. 이런 파멸적 피드백 루프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몰입 상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책략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몰입 상태가 되었다고 스스로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트를 던지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임의의 시점에 던지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에 비해 점수가 나을 것이 없었다. 심지어 과업과 직접 관련된 준비 전략마저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운동 경기 전 스트레칭을 하면 워밍업 효과 외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을까? 연구 결과는 확연히 엇갈린다. 한편 자낙스 같은 항불안제는 효과가 있을 때가 많지만 뇌의 처리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에 빠르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느끼는 긴장감이 항상 나쁘지는 않다는 것도 분명하다. 각성 수준과 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제시한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에 따르면 긴장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적당할 때는 중요한 면접, 시험, 운동 경기 등에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의욕과 지구력은 높아지면서 최상의 수행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까지만 나타난다. 긴장의 정도, 즉 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수행 능력이 오히려 저해된다. 앨리슨 우드 브룩스는 하버드에서 함께 연구하는 동료일 뿐 아니라 내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또 다른 동료 라이언 뷰얼과 함께 하버드 교수 밴드라는 참신한 이름의 밴드를 결성했는데 세 사람 모두 밴드 활동을 통해 수행 불안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앨리스는 내가 함께 음악을 해본 사람 중에서 가장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몸소 실천하듯 공연 전의 초조함과 불안을 설렘으로 승화시킨다. 라이언은 주로 관객과 대화를 나누며 불안을 해소한다. 반면 나는 수행 불안을 불편함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밴드를 한다고 왜 꼭 남들 앞에 나가서 연주를 해야 해? 하는 식이다. 다행히 멤버들은 이런 나를 잘 참아준다. 실망감과 패배감 극복하기. 2001년 NFL 디비전 라이벌인 마이애미 돌핀스의 쓰라린 패배를 당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 선수들이 훈련장에 도착하니 땅에 큰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빌 벨리치 코치가 구덩이 옆에 서서 삽 한 자루와 패배한 경기의 공을 들고 있었다. 그는 공을 구덩이에 던지고 흙으로 덮더니 선수들을 향해 말했다. 그 경기는 끝났다. 이제 묻고 앞으로 나아가자. 선수들이 불운의 공을 땅에 고이 묻고 돌아서자 쿼터백 톰 브레디가 발로 흙을 쿵쿵 밟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어.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1승 3패의 참담한 성적으로 시즌을 시작한 패트리어츠는 시즌 내내 분발한 끝에 팀 역사상 처음으로 슈퍼볼 우승을 일궈냈다. 리추얼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들여 세운 계획이 어긋나고 열심히 연습한 공연이 실패로 끝날 때 리추얼은 또 다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실망감과 패배감을 극복할 힘을 주는 것이다. 경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리추얼적 행동을 유발한다면 패배 후에 극심한 실망감 역시 리추얼을 촉발하는 듯하다.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도 리추얼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벨리칙과 브래디가 그 공을 묻은 결정이 옳았음을 뒷받침한다. 2017년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닉 홉슨, 데빈 봉크, 미키 인질리트는 48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실패에 대처하는 모습을 일주일간 관찰했다.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이런 리추얼을 수행하게 했다. 두 주먹을 가슴 앞에 모으고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그 다음 주먹을 다시 가슴 앞으로 내리면서 입으로 숨을 내쉰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한다. 그런 다음 실험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에게 1년의 어려운 인지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그중 하나는 심리학자 존 리들리 스트룹이 1930년대에 개발한 스트룹 색상 단어 검사라는 간단하면서도 헷갈리는 검사였다. 방법은 이렇다. 하나씩 제시되는 단어를 보고 글자의 색깔을 말하면 된다. 가령 파란색으로 쓰인 개라는 단어가 제시되면 파랑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더 어려워져서 예컨대 녹색으로 쓰인 빨강이라는 단어가 제시된다. 문자 인식은 워낙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피실험자가 녹색 글자를 보고도 무심코 빨강이라고 말해버린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머리에 전극을 부착해 뇌파를 측정하면서 ERN, 실수 관련 부적 전이라는 뇌파 신호를 관찰했다. ERN은 자신이 가진 기대, 나는 이 과제를 잘할 거야에 스스로 부합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신경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호흡 리추얼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아무 리추얼을 하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실패에 대한 반응이 약하게 나타났다. 실수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 반응, 즉 잘못했다라는 그 익숙한 느낌이 리추얼로 인해 누그러졌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리추얼이 뇌의 실패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좌절을 겪은 후 더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데 분명 효과적인 듯하다. 리추얼이 걸림돌이 될 때 1970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볼4에서 야구계의 2단아였던 투수 짐 바우터는 이렇게 말했다. 한평생 야구공을 쥐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야구공에 쥐어 살고 있었다. 운동선수로서 느끼는 통제감이 자칫 집착으로 변해 정복하려 했던 대상에 오히려 휘둘리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수행 리추얼에는 많은 이점이 따르는 만큼 대가도 따른다. 리추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리추얼에 매여 리추얼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또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의 예를 들어보자.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오랫동안 3루수로 활약한 웨이드 보그스는 1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수많은 리추얼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 전 5시 17분에 배팅 연습을 시작하고 7시 17분에 전력 질주 훈련을 했다. 보그스의 리추얼은 워낙 유명해서 당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감독이었던 보비 콕스는 보그스를 당황시키기 위해 토론토 구장의 스코어보드 담당자에게 7시 16분에서 바로 7시 18분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투수 짐 파머 역시 리추얼에 매여 있었다. 1966년 짐 팬케이크 파머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8연승을 거두고 있었는데 경기가 있는 날 아침마다 행운의 팬케이크를 먹는 게 자신만의 리추얼이었다. 그런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항공편 문제로 팬케이크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자 파머는 그날 경기를 그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패배한 후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팬케이크를 거른 게 경기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리추얼이 방해받으면 극심한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파머는 아침 리추얼을 수행하지 못한 탓에 하루 종일 컨디션에 차질을 빚은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경기력에도 차질을 겪었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복잡한 리추얼도 문제가 된다. 너무 번잡해서 마음을 가다듬어 주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평균 83회의 동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 횟수가 100회를 넘는 선수들도 있다. 한때 미네소타 트윈스의 유망주로 각광받았던 로이스 루이스는 그 상한선에 너무 가까웠던 듯하다. 그의 커리어가 지지부진하자 한 논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방불케 하는 장갑만지기, 투구 사이에 신중히 크게 심호흡하기, 끊임없이 유니폼 정리하기 등 강박적인 각종 버릇이 리추얼의 안정 효과를 주기보다 오히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듯하고 경기 진행 속도가 그의 리듬에 비해 너무 빨라 보일 때가 많다. 극단화된 수행 리추얼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리추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초점을 전환해 정작 중요한 수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더그아웃이나 무대 뒤에 갇힌 채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처지가 될 뿐이다. 참고로 하버드의 한 학생이 내게 밝힌 바에 따르면 자기는 일부러 경기 전 리추얼을 완벽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자기 탓이 아닌 부실한 리추얼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어떤 리추얼도 우리를 단번에 록스타나 천재로 만들어줄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재능과 능력의 한계, 그리고 연습의 반복이라는 현실과 부딪혀야 한다. 그러나 리추얼의 힘을 활용해 긴장을 다스리고 그동안 힘들게 쌓은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 에롤 모리스의 말처럼 수행 리추얼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우리가 무대에 올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리추얼, 즉 의미 있는 의식의 힘이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어떤 리추얼도 우리를 단번에 록스타나 천재로 만들어줄 수는 없죠. 우리는 여전히 재능과 능력의 한계, 그리고 연습의 반복이라는 현실과 부딪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추얼의 힘을 활용한다면 긴장을 다스리고 그동안 힘들게 쌓은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라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리추얼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가능하다면 자신만의 개성을 한 스푼 가미함으로써 리추얼의 소박한 마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리추얼들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의 감사 인사,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순간들. 이런 작은 의식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